지난 2010년 캐나다 토론토의 3살짜리 소녀 알레이샤 헌터가 유방절 제수를 통해 유방암에서 완치됐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적이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칠레의 마우라 무뇨스는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마우라의 어머니 패트리샤 무뇨스는 딸이 림프절 전이를 겪었고 지난해 12월 유방절 제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너무나 놀라운 기사 아닌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한국 여성의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4%씩 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여성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유방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으로 저자 제인 플랜트, 출판사 윤출판입니다.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산업화된 동물성 단백질, 특히 유제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2000년에 10만 명당 24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50명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암 통계가 만들어진 1950년대 이래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비율이 항상 매우 낮았던 중국이나 동양의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거의 비슷하다. 동양에서 호르몬과 관련된 암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나 디노니시 박사와 같은 훌륭한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서구식 식습관이 이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팔려는 장사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리하여 본래의 맛있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내 책이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먹는 바로 그 음식으로. 서양과 동양의 유방암 발생률. 중국 암사망 분포도는 항상 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일례로 폐암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구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오염된 도시지역에서의 폐암 발생률이 시골에서의 발생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주석이나 우라늄 광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 중 방사성 입자의 흡입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위암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분포도를 보면 선선하고 습한 북부 산악지대에서 많이 발생했고 남부 열대기후에서의 발생률은 매우 낮았다. 북부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 식품을 저장하는데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음식물 속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그게 원인이 되어 위암이 발생한다는 추측에 들어맞는 결과이다. 반면에 코나 입 속에 생기는 암은 중국 남부의 홍콩과 하이난 섬 후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포도는 암이 단일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분포를 나타내는 다양한 질병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맨 처음 중국 암 분포도를 보았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전역의 유방암 사망률이 한결같이 아주 낮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암 사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당 1명이었는데 이는 유방암 발생률이 10명당 1명에 도달하는 서구와 비교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였다. 물론 서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이처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돌 교수가 제안한 방법대로 각각의 수치를 먼저 표준 연령 분포에 맞게 변환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주로 중년이나 노년에 발생하는 암을 예로 들어보자. 인구 집단 A와 B가 있는데 A집단의 B집단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면 A집단의 암 사망률이 B집단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암 사망률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이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령 차이를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연령 표준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 방법을 쓰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수집한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 서양보다 확실히 낮다. 연령 표준화 데이터로 보면 중국 시골 지역 치동의 유방암 발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당 겨우 10명에서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지역 상하이 발생률은 시골의 2.5배에 달했는데 처음 분포도를 보았을 때는 아마도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중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서구를 빠르게 앞지르고 있었으니까. 고도로 도시화된 홍콩 같은 곳에서는 그 비율이 10만 명당 36명에서 45명으로 시골의 3배에 달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도시는 최근 발생률이 홍콩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본의 이 두 도시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이라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말고도 방사선 때문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하면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서양 여성이 방사선 피폭을 당한 산업화된 도시 히로시마에서 일본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유방암 위험도를 30에서 50%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나 도시화와는 상관없는 여러가지 생활 방식이 서구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인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문제.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통계가 폐쇄된 실험실 연구에서 나온 이론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수치는 현실 세계의 실제 사람 수이다. 이 지식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작고 깔끔한 표는 그 이면에 수십억 명의 삶과 생명을 담고 있다. 이 표를 자세히 조사하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과학자들의 최소한의 임무일 것이다. 첫 번째로 알아낸 것은 동양과 서양 간의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크게 차이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유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자 연구를 보면 동양인도 서양으로 이주한 뒤 한두 세대만 지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민국과 비슷해진다. 반대로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서구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경우는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에서 서구와 별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는 유방암을 흔히 부자 사모님병이라고 부른다. 부유한 사람만이 이른바 홍콩 스타일 음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홍콩 음식이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바를 비롯해 스파게티나 그리스식 페타치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양 음식을 망라한다. 이 음식들이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는 구하기 쉬웠던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희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찰 결과 유방암은 유전적 결정인자보다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역시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낮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의 많은 지역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생겨났다. 일례로 심각한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미나마타병은 메틸수은이 들어있는 산업폐수에 오염된 생선이나 조개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심각한 뼈 손상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또한 일본은 194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나라이다.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암의 종류와 핵폭탄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위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암 발생률을 자세히 연구해왔다. 그 결과 유방암 발생률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일본은 평균적인 서구 산업 국가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유사한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이 유방암 발생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른 요인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 얻은 데이터도 이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니 생활 방식 요인, 즉 아마도 동서양 간의 오랜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언젠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피터, 중국 사람의 생활 방식이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중국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 몇 주 동안 남편과 나는 중국 연구를 검토했다. 이 연구를 이끈 사람은 미국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중국 예방의학회의 첸준 씨, 중국 의학회의 리준야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페토 교수 등이다.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20명에 달하는 공동 연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혈액과 소변 샘플을 분석했다. 중국은 건강 연구를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할 만하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환경도 아주 다른데다 다양한 질병과 상이한 식습관,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사망률도 지역마다 다르다. 중국 연구는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비만은 더 적은 이유를 규명했다. 중국인의 신체 활동량이 더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고, 한편으로는 중국인이 먹는 음식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조사 당시 중국인의 평균 식사 칼로리 중 지방에서 얻는 것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36%에 육박했다. 요컨대 중국인은 저지방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유방암에 걸리기 몇 년 전부터 지방은 아주 적고 섬유소가 많은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지방 섭취량과 유방암을 단순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는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10수년에 걸친 추적 조사들을 보면 대개 성인의 경우 총 지방 섭취량이 많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커지지는 않았다.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콩 소비가 많았는데 과학자 중에는 콩이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양에서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콩이 주요한 단백질원이 있다. 콩으로 두유나 간장, 두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콩나물을 키워서 먹기도 한다. 콩 속에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유력한 증거도 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물질이 유방세포나 유방암세포의 수용체에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항에스트로겐 약물인 타목시펜이 하는 작용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콩과 식물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중에 하나는 암이 자라는 데 필요한 새로운 혈액 공급 시스템의 성장을 막거나 암 발생과 관련 있는 몇 가지 주요 효소를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을 예방하는 것 같다. 쥐에게 콩이 추가된 먹이를 주면 유방 종양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붉은 토끼풀도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의 주식인 콩 종류에도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다. 이들 지역의 유방암 발생률 역시 산업화된 서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중국만큼 유난히 낮은 건 아니다.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유기농 콩은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으로 내 식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콩은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 그때 나는 두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콩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식습관 역시 내가 파고들어야 할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유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유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데이터는 연령 표준화 통계이므로 노령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사 방법의 발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영국의 예를 보아도 오늘날과 같은 검사 방법이 도입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이러한 증가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와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서양 못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서양에서 유방암이 증가한 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똑같은 요인이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고 가족 구성도 비슷하며
같은 옷에 같은 화장품을 쓰며 같은 자동차를 몰고 같은 텔레비전을 본다. 유일하게 달랐던 것은 먹는 음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기나 유제품보다는 쌀과 콩, 채소가 식단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동양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다. 200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식 스테이크 대신 채소가 풍부한 한국 음식을 달라고 특별히 부탁해야 했을 정도였다. 어디나 온통 서양 음식판이었고 과거 자그마하고 우아한 맵시의 젊은 여성들은 어느새 서양인 같은 체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방암 발생률 증가는 식단이 점점 서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라 가장 서구화된 부유한 도시이다.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보이는 곳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부유한 나라들이고 남부나 동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다.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발생률이 10만 명당 115명일 때 가장 궁핍한 집단의 발생률은 97.3명이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위험의 남쪽 지역과 저위험의 북쪽 지역으로 선명히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폐경 이후에 나이든 여성에게서만 이런 경향이 보인다. 남부와 유사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북부의 젊은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도 비슷하게 높다. 중국인은 우유를 먹지 않아. 중국 연구에 매달린 지 2, 3주쯤 지난 어느 날 전환점을 맞이했다. 남편하고는 몇 년 동안이나 딱 붙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유제품을 안 먹어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중국인 중에 유당 소화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줄곧 내게 우유는 아기들이나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중국인 동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문화적으로 중국인은 우유나 유제품에 집착하는 서양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 맨 처음 유방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뒤 대체의학을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연요법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겼는가를 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인이 알려진 암의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어 폐암은 담배 연기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라돈, 방사성 물질, 성면 분진 등을 흡입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피부암은 강한 햇볕에 지나치게 자주 노출된 데 대한 반응이며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로 전염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계가 있다. 어떤 동물의 젖샘에서 나오는 독한 생화학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젖샘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과거에 나는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셨다.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탈지우와 저지방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었는데 내게는 이것들이 주요한 단백질원이었다. 또한 값이 싼 다진 쇠고기도 즐겨 먹었다.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면 그런 고기를 넣은 햄버거를 먹기도 했고 스파게티나 저렴한 고기 요리를 할 때도 사용했다. 목 부위 림프절에 생긴 마지막암에서 회복되던 무렵 나는 거슨 식이요법과 브리스톨 식이요법에 따라 요구르트와 유기농 탈지우유 끓인 것을 먹고 있었다. 브리스톨 식이요법에서는 요리할 때 인도식 기버터 정제 버터를 쓰라고 하는데 요구르트만 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다. 브리스톨 식이요법 책에 자세히 소개된 유방암 치료 사례를 보면 요구르트를 광범위하게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생이나 유기농 라벨이 붙은 제품만 꼼꼼하게 골랐고 가끔은 유기농 우유를 가지고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기도 했다. 항암 주사를 이겨내기 위해 유기농 요구르트를 먹고 있었는데 소화기관을 좋은 박테리아로 채워 튼튼히 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중국인의 식습관에서 얻은 깨달음에 따라 즉시 모든 유제품을 끊기로 작정했다. 치즈, 버터, 우유, 요구르트는 물론 유제품이 첨가된 것은 뭐든지 싱크대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수프나 비스킷, 케이크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식품에 각종 유제품이 들어있는지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심지어 콩이나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스프레드라고
팔고 있는 식물성 마가린 중에도 유제품이 포함된 게 많다. 그래서 나는 식품 라벨의 작은 글자까지도 꼼꼼히 읽게 되었다. 또 의약품 중에도 유당을 기반으로 한 게 많다. 유제품이 난소암 위험을 키운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1989년에 요구르트가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크레이머 박사는 수백 명의 난소암 환자에게 평소에 먹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연령 등 인구 통계적 속성이 유사한 난소암에 걸리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다. 그랬더니 난소암 집단이 대조군보다 유난히 자주 먹는 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유제품, 특히 요구르트처럼 건강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것들이었다. 크레이머 박사는 정상적인 유당 락토스분해 산물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락토스는 체내에서 또 다른 당류인 갈락토스로 분해된다. 갈락토스는 다시 갈락토스 분해 효소에 의해 더 잘게 나누어진다. 크레이머 박사를 따르면 유제품 섭취량이 갈락토스 분해 효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혈액 속에 갈락토스가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난소에 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갈락토스 분해 효소가 특히 적은 여성이 매일 유제품을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난소암의 위험이 3배로 높아질 수 있다. 크레이머 박사가 관찰한 바로는 유지방이 아니라 유당이 문제였다. 그러니 저지방 유제품이 해결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요구르트와 코티지 치즈는 만드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갈락토스를 더욱 증가시키므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유방암을 일으키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이나 내가 관찰한 바, 또 내 가설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크레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유제품을 끊었다. 종양이 사라졌다. 내가 캘리퍼를 가지고 제일 나중에 생긴 크기도 가장 큰 목 부위의 종양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은 용기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나의 관찰 기록은 가혹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종양 크기는 그대로였다. 그 즈음에 유제품을 끊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2주쯤 지났을 때, 즉 유제품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자 목에 생긴 종양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줄어들었다. 종양이 점점 줄어들매 따라 그간 아무 변화도 없던 그래프가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종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방암의 억제나 완화가 아닌 치료를 의미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6주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1시간 정도 되는 명상을 마치고 종양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남편에게 내 목을 만져보라고 했다. 남편도 아무런 종양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차링크로스 병원 진료일이었다. 내 담당 전문의는 종양이 있었던 목 부위를 아주 철저히 검사했다. 의사는 처음엔 좀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주 기뻐하며 종양이 없어졌어요 하고 말했다. 의사도 나만큼이나 좋아했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해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위해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요법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당시 의사들은 유방암의 종류나 경과로 볼 때 나 같은 환자는 생기발랄하기는커녕 생존하기도 힘들 거라 예측했던 것 같다. 담당 의사에게 유제품에 대한 내 생각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당연히 아주 미심쩍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강의에 중국 암사망 분포도를 인용하기도 하고 암 환자들에게 유제품 없는 식단을 권유한다. 이제 나는 유제품과 유방암의 관계가 흡연과 폐암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수십 년 전에 역학 연구를 통해 유제품 소비와 유방암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례로 1970년의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 소비가 적고 다른 지방 섭취가 많은 지역의 유방암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유나 치즈 섭취 집단에서 유방암 위험도가 섭취량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찍이 1977년 일본에서의 유방암 발생 연구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유제품 소비와 유방암 발생이 이전보다 모두 증가했는데 해당 지역의 다른 지방질 음식 섭취량은 평균 또는 그 이하였다. 나는 유방암과 유제품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힌 다음 호르몬 체계나 유방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고안해낸다면 유방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유 같은 자연식품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처음에는 나로서도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정리. 유방암의 원인. 지금까지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원인에 대해 저명한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세계적인 전문가 집단의 연구로 밝혀낸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정보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리처드 돌 교수의 획기적인 연구 이래 여러 가지 암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암이 산업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소인 때문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암이 생활 방식이나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일부 서구 국가, 특히 여러 인종의 혼합 유전자 공급원을 가진 미국 동부 지역의 유방암 발생률은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과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즉, 잘 사는 나라,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암 발생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동양 사회는 서구와 비교해 전통적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아주 낮았다. 그러나 서양으로 이주한 동양인은 암 발생률이 서양인에 근접한다. 동양에 살면서도 서구식 생활 방식을 따르는 동양인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았다. 중국에서는 유방암을 속칭 부자 사모님병이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동양 식단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서양에서 먹는 것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 식단에 유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양 여러 나라가 개발을 선택하면서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과 젖소고기를 재가공한 소시지, 햄버거 같은 서양 음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서구화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시작된다. 동양에서도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골보다는 도시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 현대 유전학 연구와 분자단백질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의 경우 세포 손상, 즉 단백질 신호연쇄에 문제를 일으켜 무제한 증식하는 암을 만들어내게 되는 손상은 다른 암과 달리 세포 한쪽이 아니라 표면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유방암 중 5에서 10% 정도만이 종양억제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세포 성장을 늦추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들이다. 그러나 변이가 생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잉 증식 신호를 보내는 성장인자 같은 요인을 제거한다면 암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낙농동물의 우유와 고기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와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상당량 들어있다. 우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우유에 들어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일도 점점 증가한다.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호르몬을 투여하면 우유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치가 정상 범위이긴 하나 최고조로 올라간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프로락틴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이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이것이 사람의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할 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유방 조직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2, 프로락틴의 수용체이다.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은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소화 과정 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현대적인 우유 처리 방법은 암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상당량이 혈류로 흡수된다. 이들 화학물질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대장암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폐경전 여성의 경우 혈액 속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남자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우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전달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캐나다 토론토의 3살짜리 소녀 알레이샤 헌터가 유방절 제수를 통해 유방암에서 완치됐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적이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칠레의 마우라 무뇨스는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마우라의 어머니 패트리샤 무뇨스는 딸이 림프절 전이를 겪었고 지난해 12월 유방절 제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너무나 놀라운 기사 아닌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한국 여성의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4%씩 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여성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유방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으로 저자 제인 플랜트, 출판사 윤출판입니다.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산업화된 동물성 단백질, 특히 유제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2000년에 10만 명당 24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50명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암 통계가 만들어진 1950년대 이래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비율이 항상 매우 낮았던 중국이나 동양의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거의 비슷하다. 동양에서 호르몬과 관련된 암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나 디노니시 박사와 같은 훌륭한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서구식 식습관이 이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팔려는 장사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리하여 본래의 맛있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내 책이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먹는 바로 그 음식으로. 서양과 동양의 유방암 발생률. 중국 암사망 분포도는 항상 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일례로 폐암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구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오염된 도시지역에서의 폐암 발생률이 시골에서의 발생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주석이나 우라늄 광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 중 방사성 입자의 흡입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위암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분포도를 보면 선선하고 습한 북부 산악지대에서 많이 발생했고 남부 열대기후에서의 발생률은 매우 낮았다. 북부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 식품을 저장하는데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음식물 속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그게 원인이 되어 위암이 발생한다는 추측에 들어맞는 결과이다. 반면에 코나 입 속에 생기는 암은 중국 남부의 홍콩과 하이난 섬 후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포도는 암이 단일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분포를 나타내는 다양한 질병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맨 처음 중국 암 분포도를 보았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전역의 유방암 사망률이 한결같이 아주 낮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암 사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당 1명이었는데 이는 유방암 발생률이 10명당 1명에 도달하는 서구와 비교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였다. 물론 서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이처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돌 교수가 제안한 방법대로
각각의 수치를 먼저 표준 연령 분포에 맞게 변환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주로 중년이나 노년에 발생하는 암을 예로 들어보자. 인구 집단 A와 B가 있는데 A 집단의 B 집단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면 A 집단의 암 사망률이 B 집단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암 사망률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이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령 차이를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연령 표준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 방법을 쓰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수집한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 서양보다 확실히 낮다. 연령 표준화 데이터로 보면 중국 시골 지역 치동의 유방암 발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당 겨우 10명에서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지역 상하이 발생률은 시골의 2.5배에 달했는데 처음 분포도를 보았을 때는 아마도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중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서구를 빠르게 앞지르고 있었으니까. 고도로 도시화된 홍콩 같은 곳에서는 그 비율이 10만 명당 36명에서 45명으로 시골의 3배에 달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도시는 최근 발생률이 홍콩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본의 이 두 도시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이라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말고도 방사선 때문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하면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서양 여성이 방사선 피폭을 당한 산업화된 도시 히로시마에서 일본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유방암 위험도를 30에서 50%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나 도시화와는 상관없는 여러가지 생활 방식이 서구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인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문제.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통계가 폐쇄된 실험실 연구에서 나온 이론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수치는 현실 세계의 실제 사람 수이다. 이 지식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작고 깔끔한 표는 그 이면에 수십억 명의 삶과 생명을 담고 있다. 이 표를 자세히 조사하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과학자들의 최소한의 임무일 것이다. 첫 번째로 알아낸 것은 동양과 서양 간의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크게 차이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유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자 연구를 보면 동양인도 서양으로 이주한 뒤 한두 세대만 지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민국과 비슷해진다. 반대로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서구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경우는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에서 서구와 별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는 유방암을 흔히 부자 사모님병이라고 부른다. 부유한 사람만이 이른바 홍콩 스타일 음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홍콩 음식이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바를 비롯해 스파게티나 그리스식 페타치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양 음식을 망라한다. 이 음식들이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는 구하기 쉬웠던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희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찰 결과 유방암은 유전적 결정인자보다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역시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낮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의 많은 지역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생겨났다. 일례로 심각한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미나마타병은 메틸수은이 들어있는 산업폐수에 오염된 생선이나 조개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심각한 뼈 손상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또한 일본은 194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나라이다.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암의 종류와 핵폭탄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위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암 발생률을 자세히 연구해왔다.
그 결과 유방암 발생률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일본은 평균적인 서구 산업 국가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유사한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이 유방암 발생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른 요인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 얻은 데이터도 이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니 생활 방식 요인, 즉 아마도 동서양 간의 오랜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언젠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피터, 중국 사람의 생활 방식이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중국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 몇 주 동안 남편과 나는 중국 연구를 검토했다. 이 연구를 이끈 사람은 미국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중국 예방의학회의 첸준 씨, 중국 의학회의 리준야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페토 교수 등이다.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20명에 달하는 공동 연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혈액과 소변 샘플을 분석했다. 중국은 건강 연구를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할 만하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환경도 아주 다른데다 다양한 질병과 상이한 식습관,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사망률도 지역마다 다르다. 중국 연구는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비만은 더 적은 이유를 규명했다. 중국인의 신체 활동량이 더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고, 한편으로는 중국인이 먹는 음식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조사 당시 중국인의 평균 식사 칼로리 중 지방에서 얻는 것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36%에 육박했다. 요컨대 중국인은 저지방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유방암에 걸리기 몇 년 전부터 지방은 아주 적고 섬유소가 많은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지방 섭취량과 유방암을 단순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는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10수년에 걸친 추적 조사들을 보면 대개 성인의 경우 총 지방 섭취량이 많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커지지는 않았다.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콩 소비가 많았는데 과학자 중에는 콩이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양에서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콩이 주요한 단백질원이 있다. 콩으로 두유나 간장, 두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콩나물을 키워서 먹기도 한다. 콩 속에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유력한 증거도 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물질이 유방세포나 유방암세포의 수용체에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항에스트로겐 약물인 타목시펜이 하는 작용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콩과 식물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중에 하나는 암이 자라는 데 필요한 새로운 혈액 공급 시스템의 성장을 막거나 암 발생과 관련 있는 몇 가지 주요 효소를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을 예방하는 것 같다. 쥐에게 콩이 추가된 먹이를 주면 유방 종양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붉은 토끼풀도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의 주식인 콩 종류에도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다. 이들 지역의 유방암 발생률 역시 산업화된 서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중국만큼 유난히 낮은 건 아니다.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유기농 콩은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으로 내 식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콩은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 그때 나는 두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콩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식습관 역시 내가 파고들어야 할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유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유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데이터는 연령 표준화 통계이므로 노령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사 방법의 발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영국의 예를 보아도 오늘날과 같은 검사 방법이 도입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이러한 증가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와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서양 못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서양에서 유방암이 증가한 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똑같은 요인이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고 가족 구성도 비슷하며 같은 옷에 같은 화장품을 쓰며 같은 자동차를 몰고 같은 텔레비전을 본다. 유일하게 달랐던 것은 먹는 음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기나 유제품보다는 쌀과 콩, 채소가 식단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동양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다. 200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식 스테이크 대신 채소가 풍부한 한국 음식을 달라고 특별히 부탁해야 했을 정도였다. 어디나 온통 서양 음식판이었고 과거 자그마하고 우아한 맵시의 젊은 여성들은 어느새 서양인 같은 체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방암 발생률 증가는 식단이 점점 서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라 가장 서구화된 부유한 도시이다.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보이는 곳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부유한 나라들이고 남부나 동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다.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발생률이 10만 명당 115명일 때 가장 궁핍한 집단의 발생률은 97.3명이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위험의 남쪽 지역과 저위험의 북쪽 지역으로 선명히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폐경 이후에 나이든 여성에게서만 이런 경향이 보인다. 남부와 유사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북부의 젊은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도 비슷하게 높다. 중국인은 우유를 먹지 않아. 중국 연구에 매달린 지 2, 3주쯤 지난 어느 날 전환점을 맞이했다. 남편하고는 몇 년 동안이나 딱 붙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유제품을 안 먹어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중국인 중에 유당 소화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줄곧 내게 우유는 아기들이나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중국인 동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문화적으로 중국인은 우유나 유제품에 집착하는 서양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 맨 처음 유방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뒤 대체의학을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연요법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겼는가를 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인이 알려진 암의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어 폐암은 담배 연기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라돈, 방사성 물질, 성면 분진 등을 흡입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피부암은 강한 햇볕에 지나치게 자주 노출된 데 대한 반응이며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로 전염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계가 있다. 어떤 동물의 젖샘에서 나오는 독한 생화학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젖샘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과거에 나는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셨다.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탈지우와 저지방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었는데 내게는 이것들이 주요한 단백질원이었다. 또한 값이 싼 다진 쇠고기도 즐겨 먹었다.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면 그런 고기를 넣은 햄버거를 먹기도 했고 스파게티나 저렴한 고기 요리를 할 때도 사용했다. 목 부위 림프절에 생긴 마지막 암에서 회복되던 무렵 나는 거슨 식이요법과 브리스톨 식이요법에 따라 요구르트와 유기농 탈지우유 끓인 것을 먹고 있었다. 브리스톨 식이요법에서는 요리할 때 인도식 기버터 정제 버터를 쓰라고 하는데 요구르트만 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다. 브리스톨 식이요법 책에 자세히 소개된 유방암 치료 사례를 보면 요구르트를 광범위하게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생이나 유기농 라벨이 붙은 제품만 꼼꼼하게 골랐고 가끔은 유기농 우유를 가지고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기도 했다. 항암 주사를 이겨내기 위해 유기농 요구르트를 먹고 있었는데 소화기관을 좋은 박테리아로 채워 튼튼히 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중국인의 식습관에서 얻은 깨달음에 따라 즉시 모든 유제품을 끊기로 작정했다. 치즈, 버터, 우유, 요구르트는 물론 유제품이 첨가된 것은 뭐든지 싱크대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수프나 비스킷, 케이크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식품에 각종 유제품이 들어있는지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심지어 콩이나 해바라기 씨, 올리브유 스프레드라고 팔고 있는 식물성 마가린 중에도 유제품이 포함된 게 많다. 그래서 나는 식품 라벨의 작은 글자까지도 꼼꼼히 읽게 되었다. 또 의약품 중에도 유당을 기반으로 한 게 많다. 유제품이 난소암 위험을 키운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1989년에 요구르트가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크레이머 박사는 수백 명의 난소암 환자에게 평소에 먹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연령 등 인구 통계적 속성이 유사한 난소암에 걸리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다. 그랬더니 난소암 집단이 대조군보다 유난히 자주 먹는 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유제품, 특히 요구르트처럼 건강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것들이었다. 크레이머 박사는 정상적인 유당 락토스분해 산물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락토스는 체내에서 또 다른 당류인 갈락토스로 분해된다. 갈락토스는 다시 갈락토스 분해 효소에 의해 더 잘게 나누어진다. 크레이머 박사를 따르면 유제품 섭취량이 갈락토스 분해 효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혈액 속에 갈락토스가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난소에 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갈락토스 분해 효소가 특히 적은 여성이 매일 유제품을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난소암의 위험이 3배로 높아질 수 있다. 크레이머 박사가 관찰한 바로는 유지방이 아니라 유당이 문제였다. 그러니 저지방 유제품이 해결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요구르트와 코티지 치즈는 만드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갈락토스를 더욱 증가시키므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유방암을 일으키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이나 내가 관찰한 바, 또 내 가설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크레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유제품을 끊었다. 종양이 사라졌다. 내가 캘리퍼를 가지고 제일 나중에 생긴 크기도 가장 큰 목 부위의 종양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은 용기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나의 관찰 기록은 가혹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종양 크기는 그대로였다. 그 즈음에 유제품을 끊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2주쯤 지났을 때, 즉 유제품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자 목에 생긴 종양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줄어들었다. 종양이 점점 줄어들에 따라 그간 아무 변화도 없던 그래프가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종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방암의 억제나 완화가 아닌 치료를 의미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6주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1시간 정도 되는 명상을 마치고 종양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남편에게 내 목을 만져보라고 했다. 남편도 아무런 종양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차링크로스 병원 진료일이었다. 내 담당 전문의는 종양이 있었던 목 부위를 아주 철저히 검사했다. 의사는 처음엔 좀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주 기뻐하며 종양이 없어졌어요 하고 말했다. 의사도 나만큼이나 좋아했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해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위해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요법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당시 의사들은 유방암의 종류나 경과로 볼 때 나 같은 환자는 생기발랄하기는커녕 생존하기도 힘들 거라 예측했던 것 같다. 담당 의사에게 유제품에 대한 내 생각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당연히 아주 미심쩍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강의에 중국 암사망 분포도를 인용하기도 하고 암 환자들에게 유제품 없는 식단을 권유한다. 이제 나는 유제품과 유방암의 관계가 흡연과 폐암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수십 년 전에 역학 연구를 통해 유제품 소비와 유방암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례로 1970년의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 소비가 적고 다른 지방 섭취가 많은 지역의 유방암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유나 치즈 섭취 집단에서 유방암 위험도가 섭취량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찍이 1977년 일본에서의 유방암 발생 연구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유제품 소비와 유방암 발생이 이전보다 모두 증가했는데 해당 지역의 다른 지방질 음식 섭취량은 평균 또는 그 이하였다. 나는 유방암과 유제품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힌 다음 호르몬 체계나 유방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고안해낸다면 유방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유 같은 자연식품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처음에는 나로서도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정리. 유방암의 원인. 지금까지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원인에 대해 저명한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세계적인 전문가 집단의 연구로 밝혀낸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정보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리처드 돌 교수의 획기적인 연구 이래 여러 가지 암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암이 산업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소인 때문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암이 생활 방식이나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일부 서구 국가, 특히 여러 인종의 혼합 유전자 공급원을 가진 미국 동부 지역의 유방암 발생률은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과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즉, 잘 사는 나라,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암 발생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동양 사회는 서구와 비교해 전통적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아주 낮았다. 그러나 서양으로 이주한 동양인은 암 발생률이 서양인에 근접한다. 동양에 살면서도 서구식 생활 방식을 따르는 동양인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았다. 중국에서는 유방암을 속칭 부자 사모님병이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동양 식단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서양에서 먹는 것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 식단에 유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양 여러 나라가 개발을 선택하면서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과 젖소고기를 재가공한 소시지, 햄버거 같은 서양 음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서구화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시작된다. 동양에서도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골보다는 도시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 현대 유전학 연구와 분자단백질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의 경우 세포 손상, 즉 단백질 신호연쇄에 문제를 일으켜 무제한 증식하는 암을 만들어내게 되는 손상은 다른 암과 달리 세포 안쪽이 아니라 표면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유방암 중 5에서 10% 정도만이 종양억제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세포 성장을 늦추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들이다. 그러나 변이가 생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잉 증식 신호를 보내는 성장인자 같은 요인을 제거한다면 암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낙농동물의 우유와 고기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와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상당량 들어있다. 우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우유에 들어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일도 점점 증가한다.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호르몬을 투여하면 우유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치가 정상 범위이긴 하나 최고조로 올라간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프로락틴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이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이것이 사람의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할 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유방 조직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2, 프로락틴의 수용체이다.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은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소화 과정 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현대적인 우유 처리 방법은 암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상당량이 혈류로 흡수된다. 이들 화학물질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대장암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폐경전 여성의 경우 혈액 속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남자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우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전달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넓던 인맥들은 다 어디 가고 이상하리만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네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많고 인맥이 넓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친구들은 어쩐지 사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적은 수의 친구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 세상 모두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혼자가 훨씬 편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도 전혀 외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살아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서로의 환경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스스로의 가치관 변화가 생기고 이사를 가는 등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성격도 바뀌는 등 많은 것들이 처음과는 달리 변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친구와 미혼인 친구, 자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배우자가 사망한 친구와 둘 다 살아있는 친구, 자식을 잃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등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라도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거리적으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서로 멀어지고 통화도 뜸해지게 되는 것이죠. 직업이나 공부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면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차츰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친구들도 그에 맞게 서서히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에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두가 느끼고 살기에 자신의 삶이 언제 닿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친해지기까지 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젊은 시절 때처럼 인맥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아깝기 때문에 이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친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슬프지만 조금 각박하다랄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 그래서 내가 계속 맞춰주었던 친구. 예를 들어 만나기만 하면 가지각색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친구.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안 통하는 피곤한 친구.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개념 없는 친구 등. 오히려 안 만나는 편이 나의 정신세계에 이로운 친구들을 더 이상은 이해해주지 않고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줍잖은 친구의 말로 피곤하게 맞춰주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생과 정신적 안정감이 더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을 좀먹지 않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지내세요. 이제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철학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생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선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일 것이고 폭을 넓혀가면서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직장에서 마주하게 된 상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 인생의 선배가 되어갑니다. 선배가 된다는 것은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행동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오직 자신만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자리와 나이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만 칩니다. 내가 누군데? 너 몇 살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결국 쇠락해갑니다. 복종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경멸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일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라는 생각에 말이죠. 맹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무력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게 되며 억지로 존중할 뿐이다. 그러니 덕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덕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친구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편함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겁니다.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지내야 할까요? 맹자는 다음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신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맹자는 3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건 바로 친구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면은 이해가 아닌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친구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자 발전함은 물론이고요.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친구에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친구와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이를 귀한 이를 귀히 여김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이를 어진 이를 존경함이라고 부릅니다. 맹자는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목표를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겁니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수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것,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겁니다. 비록 차이가 나는 신분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는 각자 나름의 절제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끊이지 않는 곳, 즉 문화가 잘 정돈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사회에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거기에 현명한 교양인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실천하며 또한 겸손할 겁니다. 교양인인 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겁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외로움을 택하라. 질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대답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나 정작 질문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져서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식만으로는 이제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질문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을 텐데, 대답하는 것에도 격식이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되니 결국 남는 건 지식일 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순자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둘째,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냉정하긴 하지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다소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대하라는 순자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마세요. 늘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다수의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로되는 말일 것입니다. 순자에 의하면 질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대답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권합니다. 순자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얼굴빛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부드러운 뒤에야 비로소 도의 극치를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말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요? 순자의 말에 의지하면 됩니다. 얼굴빛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즉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쾌감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물론 상대방의 답변이 퉁명스럽다고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이 혹시 내 실수 때문이라면 사과한 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굳이 함께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자의 말에 의지해 보는 것이죠. 예의 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으며, 퉁명스럽게 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며, 말이 거친 자에게는 대답을 듣지 않으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다투려고만 하는 사람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다는 순자의 말처럼 우리도 할 이유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때는 아예 관계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길일 겁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요. 말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물리기 때문이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요? 이런 모습의 1차적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쉽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런 때 나서서 중재하며 존경받고 싶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으로 안전 욕구, 이후로 사회적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도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죠. 거짓, 폭력,
불법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눈총이 있어야 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 우리부터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미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겁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 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쪽나버립니다. 40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써줄 왕을 찾았으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씁니다. 그리고 40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닙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의 말대로 쪽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 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쪽났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 미움을 받아 끝장날 수 있는 시기를 40으로 둡니다. 40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겁니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40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40만 기억해야 할 말일까요? 아닙니다. 20이건 30이건 아니면 50이건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겐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넓던 인맥들은 다 어디 가고 이상하리만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네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많고 인맥이 넓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친구들은 어쩐지 사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적은 수의 친구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 세상 모두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혼자가 훨씬 편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도 전혀 외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살아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서로의 환경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스스로의 가치관 변화가 생기고 이사를 가는 등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성격도 바뀌는 등 많은 것들이 처음과는 달리 변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친구와 미혼인 친구, 자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배우자가 사망한 친구와 둘 다 살아있는 친구, 자식을 잃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등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라도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거리적으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서로 멀어지고 통화도 뜸해지게 되는 것이죠. 직업이나 공부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면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차츰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친구들도 그에 맞게 서서히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에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두가 느끼고 살기에 자신의 삶이 언제 닿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친해지기까지 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젊은 시절 때처럼 인맥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아깝기 때문에 이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친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슬프지만 조금 각박하다랄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 그래서 내가 계속 맞춰주었던 친구. 예를 들어 만나기만 하면 가지각색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친구.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안 통하는 피곤한 친구.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개념 없는 친구 등. 오히려 안 만나는 편이 나의 정신세계에 이로운 친구들을 더 이상은 이해해주지 않고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줍잖은 친구의 말로 피곤하게 맞춰주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생과 정신적 안정감이 더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을 좀먹지 않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지내세요. 이제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철학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생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선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일 것이고 폭을 넓혀가면서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직장에서 마주하게 된 상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 인생의 선배가 되어갑니다. 선배가 된다는 것은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행동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오직 자신만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자리와 나이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만 칩니다. 내가 누군데? 너 몇 살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결국 쇠락해갑니다. 복종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경멸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일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라는 생각에 말이죠. 맹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무력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게 되며 억지로 존중할 뿐이다. 그러니 덕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덕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친구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편함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겁니다.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지내야 할까요? 맹자는 다음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신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맹자는 3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건 바로 친구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면은 이해가 아닌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친구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자 발전함은 물론이고요.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친구에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친구와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이를 귀한 이를 귀히 여김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이를 어진 이를 존경함이라고 부릅니다. 맹자는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목표를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겁니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수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것,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겁니다. 비록 차이가 나는 신분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는 각자 나름의 절제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끊이지 않는 곳, 즉 문화가 잘 정돈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사회에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거기에 현명한 교양이니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실천하며 또한 겸손할 겁니다. 교양인 인체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겁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외로움을 택하라. 질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대답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나 정작 질문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져서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식만으로는 이제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질문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을 텐데, 대답하는 것에도 격식이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되니 결국 남는 건 지식일 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순자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둘째,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냉정하긴 하지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다소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대하라는 순자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마세요. 늘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다수의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로되는 말일 것입니다. 순자에 의하면 질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대답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권합니다. 순자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얼굴빛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부드러운 뒤에야 비로소 도의 극치를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말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요? 순자의 말에 의지하면 됩니다. 얼굴빛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즉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쾌감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물론 상대방의 답변이 퉁명스럽다고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이 혹시 내 실수 때문이라면 사과한 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굳이 함께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자의 말에 의지해 보는 것이죠. 예의 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으며, 퉁명스럽게 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며, 말이 거친 자에게는 대답을 듣지 않으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다투려고만 하는 사람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다는 순자의 말처럼 우리도 할 이유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때는 아예 관계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길일 겁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물리기 때문이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요? 이런 모습의 1차적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쉽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런 때 나서서 중재하며 존경받고 싶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으로 안전 욕구, 이후로 사회적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도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죠. 거짓, 폭력, 불법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눈총이 있어야 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 우리부터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미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겁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쪽나버립니다. 40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써줄 왕을 찾았으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씁니다. 그리고 40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닙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의 말대로 쪽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에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에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 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쫑났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 미움을 받아 끝장날 수 있는 시기를 마흔으로 둡니다. 마흔은 불옥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겁니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흔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마흔만 기억해야 할 말일까요? 아닙니다. 20이건 30이건 아니면 50이건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겐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